네, 프레스룸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의견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저희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장관 기자, 어제 당무 복귀한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출근길 보니까 경비가 엄청 삼엄해졌는데 피습 전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취재진들도 굉장히 좀 접근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너나 없이 옆에 달라붙어서 취재를 하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네. 어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차에서 내릴 때부터 경호가 시작이 됐고요. 이게 왼쪽이 그 전이고 오른쪽이 그 후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양옆 그리고 뒤에 지금 경호 인력이 붙어 있는 모습을 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취재진이 어제 질문을 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지난 2일 피습이 일어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혼란한 틈에 일어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미리 좀 논의된 장소에서만 질의응답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림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큰일 겪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정훈 실장님 기자 네. 출신 아니십니까? 네네. 이 피습 전부 다 기자들이 접근해서 좀 취재하는 게 좀 밀착 취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은 얘기, 자연스러운 얘기 듣고 싶어 하는데 조금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절대 벌어지지 아니해야 할 정치 테러가 벌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뒷말이 나오는 게 최근 들어서 이 대표의 이 출입 기자들이 말진들이 주로 가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는데 가장 막내 기자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막내 기자들이. 그런데 사실상 자신한테 곤란한 질문을 거의 답변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그 간사들하고 아마 이 민주당하고 옥신각신 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경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풀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꼭 질문을 받겠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서로 협상을 했는데 대표 질문들은 받겠다. 그렇죠. 대표 질문은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질문을 받아도 답변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시원시원스럽게 예전에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계속되다가는 이런 식의 어떤 마이크 들이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도 지금 말을 했는데 오래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총선이야말로 당대표가 시원시원하게 그 기자들과 소통을 하고 국민들에게 정책도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소통의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런 이 행동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다 같은 이제 이재명 대표 본 모습 돌아와야죠.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 인터뷰, 기자회견 외에 이제 별도로 하는 인터뷰 이것도 안 한다고 중단한다고 어제 흘러나왔었는데 일단 아니라고 일단 민주당 측에서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되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출입 기자단들과 좀 절충해 나가겠죠. 하던 것을 갑자기 좀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다만 저는 이번 기회로요, 우리 이제 기자들의 취재 관행과 이렇게 기사 스타일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프닝성 기사라든가 가십성 기사, 또 이렇게 현장에서 백브리핑하면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 마이크 막 들이대잖아. 이러면 말실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발해서 기사로 쓰는 게 그게 과연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서요. 네. 금방 우리 그 이종훈 평론가님이나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라든가 정책을 갖고 기자들과도 토론하는 그런 좀 수준 높은 기자들도 한번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 대표가요, 이 복귀하면서 굉장히 좀 세고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좀 내놨고요. 거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맞받아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두 사람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상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죽으려 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거 망상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요거는 좀 두 사람 대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두 사람 대화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피습당한 피해자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예. 그래서 주위에 있는 뭐 최고위원이랄지 민주당 내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런데 본인이 퇴원하고 나서 첫 최고위원회 때 과연 이런 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말 중에서도 뭐 법에 의해서 이것은 뭐 이전에 계속 했던 얘기 아닙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어떤 뭐 공정하지 수사하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펜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의 편파성. 그러면 언론 자체가 일부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언론이 전체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느냐 이제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 자체는 그러면 이번에 어떤 피습 자체는 배후가 있는 거고 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이고 검찰이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어떤 피습 자체는 누가 배후가 있어서 조종을 해서 의도적으로 암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칼로 날 죽이려 한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 자체가 뭐 수사의 결과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일탈 행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거의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후론을 가는 것은 이전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배후론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이게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면 망상이다. 이거 자체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상이라는 언어를 조금 순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의 배우가 있다는 것이냐? 그 배우가 누구라는 것이냐? 국민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뭐 용산이라는 것이냐? 국민의힘이라는 것이냐? 이 정도 선에서 이 얘기했으면 뭐 상당히 적절했다고 보는데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말이 너무나 뭐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모르지만 네. 망상이라는 어떤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를 썼잖아요. 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뭐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적절한 선은 좀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명 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일어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이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로 이번 총선 치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여기는 게 이겁니다. 지금 법으로도 펜으로도 칼로도 죽이지 못했다. 이 소리는 주어가 한 개잖아요. 주어가 누구는 법으로도 누구는 칼로도 이렇게 안 읽혀져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낙검수 일원이었던 김용민 뭐 평화 무슨 이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SNS에서 아예 윤 대통령이 사주했다라는 식으로 글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음모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을 그쳐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과 치유의 어떤 메시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어떤 피해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실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치유의 메시지로 승화시키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가 피습당하고 정말 경각에 달하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는데 그 문제를 언제나 농담으로 그 이후에도 승화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뭐 참모들에게 아유 내가 총 한 번 더 맞을까?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사실 이게 엄중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의연하다. 자신의 어떤 뭐 총으로도 이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레이건이 당시에 지지율이 폭등을 해서 공화당원인데 레이건은 민주당원까지 지금 이 레이건을 지지해서
미국 정치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레이건 민주당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은 사실 좀 너무 협소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네. 레이건 좀 반면 교사 삼을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뭐 생각도 좀 궁금한데 사실 이 이재명 대표가 퇴원할 때는 이 등호 정치, 전쟁 같은 정치 좀 종식하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첫 출근길에 이런 말이 나와서 뭐 두 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좀 논평을 하시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뭐 상생의 정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같은 문장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딱 떼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요. 우리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태원 참사 문제 때 유족들이라든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피해자들이 왜 대범하지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말이 전도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중2병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먼저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무 복귀하셨으니까 잘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참 그 경박스러운 태도로 비난을 하시는데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여의도 사투리 중에서 또 극악한 극단적인 부위를 저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예요. 정치가 실종됐다. 여의도 정치가 완전히 과거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좀 품격을 지켜주시고요. 저 정도 멘트는 제가 봤을 때는 당의 부대변인 정도 나오는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이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의원들 좀 탈당을 자리 비운 사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단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타깝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대연합이죠. 탈당했죠. 이원욱 의원이 한마디를 했어요. 어제 아마 최고위원회였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통합과 관련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팍 줄어들고 뭐 간단하게 좀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한 이후에 이제 병상에 있을 때 당내 굉장히 분열이 심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탈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사실은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런 식으로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우리 언론 보도된 것도 그렇고 이제까지 뭐 뭘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조홍천 의원하고 대화한 내용을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봐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민주당의 사당화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게 아니다랄지 아니면 설득한다랄지 오차이라도 한번 한다랄지 뭐 티타임이라도 적어도 한번 가져야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지금 이원우 의원도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외부에서 보면 탈당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알턴이가 쏙 빠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뭐 탈당하려면 빨리 탈당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좀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선거 프레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마 이제 민주당일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가 사실은 윤 정부의 심판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한동훈 장관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면 사실 민주당이 오히려 뭐 유리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런 최고위의 발언 자체도 그다음에 아까 이제 피습당과 관련해서도 뭔가 칼로 뭐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도 뭐 다 일단 그런 것들 다 의식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뭐 반론을 하시자면 뭐 탈당 의원들이 우리한테 전화 한 통 한 거 있냐? 티타임이라도 제안한 적 있냐? 이렇게 항변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당에 물어보니까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 토론이라든가 어떤 이 조정하는 전제 조건을 이재명 대표 사퇴 이걸 막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려면은 절충하고 서로가 사실 자기 것을 살짝 양보할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대표 사퇴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야기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저는 뭐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윤영찬 의원 탈당한다고 본인이 기자회견장까지 예약했다가 안 하는 거 보면서 네.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이야기 저는 뭐 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예. 그 뭐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뭐 네. 특정인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일단 믿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가운데서요. 장 기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씨
이름 그리고 얼굴, 뭐 신상 정보를 최고에서 다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정당법 24조 그리고 58조를 보게 되면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를 조사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고 또 규정을 어겨서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이걸 누설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어제 서영교 최고위원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고 과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는데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사람 김입니다. 얼굴 수없이 많은 얼굴 있어요. 이게 김이라는 사람이 매경 독자 의견란에 올린 내용이에요. 참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사람인지 나는 확인 못해요. 이름이 김성입니다. 이거는 국힘당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들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왜 경찰이 공개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만천하의 세상에 제보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이 했을까요? 검찰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 윗선이 누가 있었을까요?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립니다. 네,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내용 서영교 의원이 공개를 해버렸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문제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논란 맞나요?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법이 어떠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할 때는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비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적으로 이걸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공개하는 거예요. 이 유튜버가 극단 유튜버들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애를 갖고 살인 사건 나오고 그러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데 유튜브들에서는 사실은 일반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거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의견에 있어서도 매경의 어떤 개인의 의견이 쓴 것이 이게 공적인 의견이고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배우론을 계속 가고 있는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저건 서영교 의원이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걸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공개한 거라서 어떻게 좀 난 문제를 어떻게 좀 짚고 저건 이제 넘어갈 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랄지 예. 이제 그런 건 좀 따져봐야 돼요. 물론 외국 언론에서 공개를 했지만 외국 언론에서 공개한 거 우리나라에서 공개한 건 틀리거든요. 외국 언론에서 공개하면 우리나라에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랄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이제 공익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의 어쨌든 근거랄지 이런 걸 보면 네. 뭐 공익적인 걸로 보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이 서영교 의원이요. 일단 그 글쓴이가 이 피의자인지 아닌지 이름은 같지만 좀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뭐 이거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좀 비판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제가 옹호를 못 하겠네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예. 지금 뭐 뉴욕 타임즈에도 나왔고요. 경찰이 정당을 압수수색까지 다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당적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런 비판들. 그다음에 경찰이 전체적으로 축소 왜곡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것들 충분히 저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과 이 현행법을 어겨서 공개하는 것과의 좀 차이는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경찰 수사에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면 큰 잘못은 경찰이 우선적으로 졌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사안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이 갑노물박이 좀 벌어지고 있는 사안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마 뭐 인천 개항을 해서 하냐 마냐, 뭐 비례대표를 가냐,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출마를 하게 된다면 개항을로 하는 방안, 또 다른 지역구로 하는 방안, 아니면 비례로 출마하는 방안, 아니면 아예 출마하지 않는 방안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는
통과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은 가능한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명룡대전이 실제로 성사가 될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래 지역구인 분당갑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한번 정면 대결하자고 하셨죠. 예. 했는데 제가 그 출마 선언한 바로 그 다음 날 개항으로 달아나신다고요. 근데 네. 다시 또 저 다른 분이 온다고 해서 다시 또 비례대표로 도망을 갈까? 사실 정치인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정치 생명은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문제를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 원희룡 1타 강사가 무서워하고 도망갈까.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에 가겠다라고 선언도 하지 않는데 가서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자 나한테 맞으려면 이쪽으로 와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하. 원희룡 네, 장관. 장관이 와서 여기 출마하니까 내가 꼭 출마해야 되겠다? 아니 원희룡 장관이 뭐 그 민주당 공천위원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 방법, 뭐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여서 많은 분들 얘기 의견 들어봤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 네 가지 선택 중에 하나는 있겠죠? 저는 뭐 1번 또는 3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1번, 3번. 보는데요. 네. 사실 정치인이 이제 지역구 자주 옮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국가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좀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구 영매이기보다는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서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흔한 방법이었죠. 네, 뭐 그런 생각.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것을 원희룡 장관이 가기 때문에 명룡대전이 성사된다라는 게임의 논리로 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전도 아니고요. 지지율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요. 원희룡 장관이 가서 뭐 희생한다 이런 이미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속된 표현으로 잽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원희룡 장관이야말로 이게 만약에 저기에 출마한다면 이게 자객 공천이고 표적 공천입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현재 여기 계양에서 오랫동안 출마했던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시고요. 하다못해 최고위원회 회의라도 거쳐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장관 불러가지고 거기 가 하면 가는 정당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선을 거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미 비대위원장이 옆에 모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경선 하나만 하죠 상황이. 네. 이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이 정봉주 의원 좀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목적이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건가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특권 정당이잖아요. 전부 다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정치적 입장과 소신을 밝혀가 국민들과 대화할 공간도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당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하.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국회의원이 되어야지만이 현재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주어질 것 같아요. 네. 김광삼 변호사님 뭐 의견 있으실까요? 근데요, 저 개항을은요 민주당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쪽에 가서 둥지를 틀었어요. 거기에 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고 해서 비례대표 출마한다, 지역구를 옮긴다. 그건 큰 정치, 뭐 다음에 대선까지 뭐 준비하는 사람이 할 그러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워낙 이재명 대표가 워낙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전에도 워낙 한 말들이 많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만약에 하나라도 이 좋은 지역구에서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민주당이 폭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뭐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큰 정치 하려고 하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걸 배워야 돼요. 배우고 여기서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진검승부해서 총선수 이기고 대선수도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해야지 민주당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천 계양을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5선까지 했던 지역인데 이종구 실장님, 이 인천 계양을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더 좋은 지역구가 있나요?
그러게요. 제가 이 이재명 대표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길을 걷지 마라. 왜냐하면 지난 4년 전에 딱 4년 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가야 되는지 비례대표로 가야 되는지를 두고 2개월 동안 내내 지금과 똑같은 프레임에 걸렸어요. 지금 이낙연 대표 총리가 오니까 도망가려고 한다. 비례로. 그런데 아니다. 비례로 가서 전국적인 거를 이끌어야 된다. 어느 걸 하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정장애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대표는 결단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따르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문자 메시지에도 현근택 부원장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연결이 자꾸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황교안 대표의 길을 걸으면 망한다. 망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빨리 이재명 결단해야겠습니다. 대표는 예. 그 지역구 선택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원희룡 장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항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게 네. 괜히 언론하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지. 원희룡 장관이 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율 차이가 상대가 안 되는데 뭐 고민이 없어요. 이거 자꾸 이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